법률적으로 하나하나 조항을 따져서 말씀을 드리지는 못했고 계엄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으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비상계엄을 할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 말씀이신가요? 경황이 없었다는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12.3 비상계엄은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까? 법률적인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그런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당시는 법률적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는 걸 알지 못했다는 겁니까? 그럼 비상계엄을 반대한 게 법적인 문제로 반대를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반대를 했다는 겁니까? 지난 9일 내란 중요임무 혐의를 받는 박성재의 공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판에서 생각도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안의 엄중함을 알고 있는 이진관 재판장이 박성재를 향해 날카로운 질의를 한 것입니다. 한덕수 23년형 선고 이진관 판사, 박성재의 계엄 반대한 것 맞냐 송곳 질문. 당연히도 박성재는 빠져나가려 했지만 결국 계엄이 위법했다는 것은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박성재의 이런 몸부림을 단번에 제지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류혁, 박성재의 간부회의서 계엄 후속 조치 논의했다 생각. 계엄 당시 사표를 내고 박성재와 대립하던 류혁이 박성재의 실체를 전부 밝힌 겁니다. 뻔히 드러날 사안임에도 끝까지 박성재가 발악하던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한덕수의 중형으로 인해 박성재는 한덕수보다 더 높은 형량이 예상된다. 먼저 박성재의 재판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박성재의 공판은 그냥 재판이 아니라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사법부의 방향 선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일반적인 진행을 이어가던 이진관이 증인 신문 직전 피고인에게 묻겠다고 나서더니 이런 질문들을 쏟아냈습니다. 피고인 어떻습니까? 반대하신 게 맞습니까? 비상계엄을 할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 말씀이신가요? 당시 경황이 없었다면 지금은 어떤가? 12.3 비상계엄이 요건을 갖추고 있는가? 비상계엄에 반대한 게 법적인 문제 때문인가? 정치적 상황 때문인가? 그리고 이 질문들은 형식적인 질문이 아니라 박성재의 내란 가담에 대해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것인지 선을 그어버리는 질문이었습니다. 특히 이 지점이 주요한 건 한덕수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며 내란의 기준선을 만들어 놓은 이진관 재판장이 했다는 겁니다. 박성재의 혐의가 어떻게 됩니까? 박성재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회의에서 검찰 합수본 파견을 지시하는 등의 계엄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으며, 그래서 박성재가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했는가는 주요한 쟁점입니다. 그리고 그 쟁점을 이진관이 파고들은 겁니다. 이 시점부터 이 재판은 그냥 넘어갈 가능성이 없어진 겁니다. 한편 증인 신문이 이어졌고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이 출석했습니다. 류혁은 계엄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에 참석했고 계엄 관련 지시나 명령을 따를 생각이 없다 라며 사표를 제출한 사람인데요. 그렇기에 류혁의 증언은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현장 체험입니다. 그리고 류혁의 입에서 나온 발언들은 법정을 충격에 휩싸이게 만들었습니다. 장관님, 이게 계엄 관련 회의이면 명령이나 일체의 지시를 내려도 따를 생각이 없다 라며 대립하는 류혁의 사직서를 말리지 않고 오히려 당시 회의를 장악했다는 게 드러난 겁니다. 그리고 그 회의장에는 교정본부장, 출입국본부장이 있었다는 것 또한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 회의장에서 계엄 후속 조치의 논의가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이어서 류혁은 이렇게 말합니다.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포고령에 위헌, 위법성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졌을 것. 그리고 이 발언들은 결국 박성재의 경황이 없어서 몰랐다 라는 변명이 재판에서 통하지 않는 흐름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뻔히 드러날 사안들임에도 박성재가 끝까지 부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장 이진관이 맡았던 한덕수의 재판이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 위로부터의 내란, 위법성 더 크다. 한덕수에게 사전 모의가 아니라도 내란을 막을 의무를 져버렸다는 이유로 이진관은 특검의 구형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다시 말해 내란은 중대한 사안이고 몰랐다는 변명이나 사후 인지였다는 주장은 통하지 않는다는 엄포를 낸 겁니다. 그럼 남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박성재와 이상민, 이들이 한덕수보다 책임이 적습니까? 그리고 그 답은 아니다입니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적용된 박성재와 이상민이 중형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관측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덕수의 판결이 내란 방지 의무의 기준을 엄격하게 세워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박성재와 이상민은 둘 다 한덕수와 같은 논리로 묶입니다. 그래서 법조계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징역 23년 선고는 사전 가담자가 아닌 이들에게는 가혹하게 보일 수 있지만 적어도 사전 모의를 몰랐다거나 단순히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는 가이드라인을 준 셈. 박성재, 이상민 전 장관의 경우 한 전 총리 선고를 감안하면 징역 18에서 25년 내외의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는 최대 사형까지 가능하기에 이 둘 또한 최대 사형까지도 선고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심지어 지금부터 혐의를 판단해야 하는 박성재와 다르게 이상민의 단전 단수 지시는 이미 한덕수의 재판에서 유죄 판단의 근거로 쓰였습니다. 언론을 봉쇄하고 경찰 병력을 동원한 실행 단계의 행동은
한덕수보다 무거운 책임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박성재 관련한 첫 공판 오늘 있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 이진관 부장판사가 맡고 있죠. 박성재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그리고 직권 남용 혐의에 관련해서 오늘 첫 공판이 열렸는데요. 요거는 영상 보고 와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2.3 비상계엄의 피고인은 왜 반대를 했습니까? 제가 그 당시에 법률적으로 하나하나 조항을 따져서 말씀을 드리지는 못했고 그 상황이 계엄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전국에 대통령께서 우려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우선 말씀을 드려서 계엄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으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비상계엄을 할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 말씀이신가요? 그 부분을 법률적으로 하나하나 따져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그 당시에 말씀을 듣고 너무 당황해서 제가 그 하나하나를 따져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대단히 아쉽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근데 방금 답변하신 내용 중에 보면 비상계엄을 할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엄을 하는 게 옳지 않다는 생각과 그걸 말려야 된다는 생각이 제일 앞서서 하시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었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조문에 조항이 어떻고 하는 부분을 하나하나 따져서 말씀드리지는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 이진관 부장판사 그냥 송곳 질문을 계속해서 박성재한테 하는데 약간 거짓말하고 있는 게 좀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비겁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본인이 글쎄 좀 찜찜해서 반대를 해야 되지만 반대를 안 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반대를 해야 되지만 반대를 못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저 얘기는 찜찜하지만 범행에 가담했다는 말이거든요. 실제 우리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분명히 이거 계엄 이거 안 되는 건데 법률적으로 좀 안 되는 건데 하지만 여기서 반대했다가는 윤석열한테 얻어 터지겠지.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그냥 대충 모르는 척 끌려나가자 뭐 이런 식의 얘기였다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느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이거는 소극적인 가담이거나 아니면은 이 사람은 부작위범에 해당이 되는 거죠.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이 불법을 저지르려고 하면은 저지해야 될 법적인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부작위죄 적어도 부작위죄는 저지르게 된 거죠. 근데 그 사후에 한 행위들을 보면은 부작위범도 아니라 이 사람은 적극 가담범이 되는 거죠. 예. 강지호 기자가 저기 재판장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 기사가 나오자마자 저는 강지호 기자 바로 인터뷰. 강지호 기자. 강지호 2분 뉴스 기자. 예. 근데 오늘 출연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제가 따로 인터뷰를 했었는데 이진관 부장판사가 계엄에 관련돼서 반대했느냐, 뭐 반대 주장한 것이 맞냐라는 이런 계속 질문, 뭐 요건에 맞느냐 이런 질문을 8번을 합니다. 8번. 질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주장에 반대한 거 맞냐? 첫 번째. 두 번째, 왜 반대했느냐? 세 번째, 그러면 그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얘기냐? 이런 얘기인 거죠. 그리고 비상계엄 할 상황이 아니라는 얘기냐? 그때는 당시 그랬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느냐? 뭐 이런저런 그 비상계엄 관련돼서만 8번을 질문합니다. 그런데 재판장에서 재판관이 이거를 질문 하나를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8번을 질문하는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인 겁니다. 이례적이죠. 매우 이례적인 거죠. 강지호 기자가 지금까지 들어갔을 때 이런 경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답변은 다 동일합니다. 답변은 동일하게 아까 그 얘기 들었죠. 요건의 그 조항을 하나하나 따져서 내가 반대하지 못했다. 그렇지만 나는 반대했다. 그렇지만 내가 조항을 하나하나 따져서 강력하게 주장하지 못해서 송구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매우 비판을 받아야 될 상황인 거죠. 근데 이제 본인이 그 집요하게 질문을 받다 보니까 그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그래도 재판 관련된 관련된 사람이기 때문에 당황한 기색은 얼굴 표정은 없었으나 상당히 당황했었다. 상당히 당황했다. 매우 당황했었다. 아하. 그래서 말을 우물쭈물했었다라는 것이 현장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근거를 매우 들어서 비겁해요. 반대하지는 않았지만 본인이 반대했다고 주장을 했는데 이진관 부장판사가 8번이나 강조해서 질문을 했다는 거는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조항을 따지지 못했다라는 것이 키포인트예요. 그 말이 됩니까? 왜 그럴까요? 법무부 장관이에요. 무슨 문화부 장관도 아니고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이진관 부장판사가 사실
이걸 알고 있잖아요. 박성재 전 장관은 구속이 안 됐습니다. 구속이 안 될 때 그 사유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법원에서 일상적인 업무를 진행을 한 거다.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를 인식하지 못한 채 지시에 따라서 업무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진관 부장판사 이에 대해서 반대 신문을 한 거나 다름없다. 저는 이렇게 봤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진관 부장판사의 그 의도는 당신이 대한민국 법률을 총괄하는 법무행정을 총괄하는 행정의 최고봉인데 오. 아니 계엄이라는 엄청난 강제력 있는 공권력이 동원되는 사건에 대해서 이것이 법요건에 맞는지 틀리는지 해석을 못했냐? 그리고 해석을 했으면 대통령이 불법 계엄, 내란을 저질렀다는 것을 본인이 인지했을 텐데 왜 국무위원으로서 막지 않았냐? 이것을 저는 물어본 것 같고 그러니까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애매하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애매하게 얘기하고 있네. 불법은 맞는데 제가 뭐 말리긴 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막지는 못했던 것 같다. 아주 애매모호하게 지금 답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저는 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저 법정에서 말하는 태도를 보면서 불과 1, 2년 전에 국회 와가지고 소리 지르고 국회의원들한테 정말 대들고 오만방자하게 굴었던 사람이 이진관 판사가 한덕수 전 총리에게 23년형 판결하니까 그다음부터 싹 바뀌었다. 이 사람들, 이 내란 잔당들의 버르장머리는 무조건 그냥 20년형 이상의 판결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일반인들도 그날 아무런 정보가 없어도 윤석열이 계엄 선포를 했을 때 전부 다 국회 가서 계엄군으로부터 우리 국회의원들 지켰습니다. 예. 일반인들도 이게 불법 계엄이고 우리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걸 알았는데 고위공직자, 법무행정을 총괄하는 법무부 장관이 그걸 못 말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사표라도 던지고 나는 못하겠다 옷이라도 벗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여기 이진관 판사가 예. 박성재한테 여러 차례 묻습니다. 박성재가 계속 말을 빠져나가잖아요. 이렇게. 아이고 뭐 그 당시에 그럴 경황이 없었다. 계속 경황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판사가 다시 물어요. 그래 경황이 없었다는 말인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생각할 때 이게 12.3 계엄이 요건을 갖추었다 생각하느냐 그럴 만한 근거가 있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또 묻습니다. 이것도 보니까 한 3번 정도 계속 묻는 것 같아요. 법률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 그걸 알지 못했다는 거냐. 그럼 법률적인 요건을 갖췄는지 안 갖췄는지 몰랐다는 얘기냐. 그렇다면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계속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직답을 안 합니다. 비상계엄의 요건을 갖췄느냐. 답을 못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어서 말씀드리면은 이진관 이제 부장판사가 법적인 문제 때문에 계엄을 반대한 거냐 아니면 정치적 사망 때문에 반대한 거냐 넌 어떤 입장이냐 질문을 해요. 어떤 입장 얘기를 해야 되잖아. 예. 똑같습니다. 법률적 요건 조건 조항을 말을 못했다. 이게 똑같은 답변인 거고요. 또 말을 또 합니다.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지만 정치적으로는 계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냐 아니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냐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예. 근데 뭐라고 하냐면 나는 법률적으로 또 문제 그 조목조목 내가 조항을 말 못했다라는 얘기를 또 하면서 하시면 안 된다고 했다. 나머지는 저는 몰라요. 법무부 장관이 하는 얘기가 예. 계엄이었습니다. 내란을 일으켰던 거예요. 그런데 법무부 장관이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는 제가 했어요. 그렇지만 나머지 내용을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예. 아주 있을 수 미꾸라지처럼 있는- 있을 수 있는 그러니까요. 미꾸라지고 뭐고 이건 진짜 어떻게 이런 사람이 법무부 장관을 할 수 있습니까? 윤석열 정권이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 사람도요. 아까 우리 김지호 대변인께서 하시는 것처럼 이 사람도 한 20년 이상 때려야 돼요. 그래야지 네. 정신 차립니다. 그래야 기억이 날 것 같고 예. 과거에 윤석열 내란 수괴가 재판정에서 증언했죠. 내가 말이야 계엄을 저질렀을 때 어느 국무위원 하나 말리는 사람이 없었다. 좀 이렇게 잘 이야기해주고 말렸으면 내가 이렇게 불법 계엄을 안 저질렀을 텐데. 그러니까 벌써 내란 수괴 다 얘기했어. 뭐 도둑질도 콩짝이 맞아야 하는데 이미 내란 수괴가 다 토설을 했고 제일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우리 대한민국의 일국의 법무행정을 어떤 관할하고 지휘하는 그러한 리더가 아니라 집사 법무부 장관.
김건희 집사 법무부 장관이었어요. 까라면 까고 가라면 가고 오래 먹고 먹으려면 먹고 뱉으려면 뱉는 거기에 가스라이팅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저는 그럼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았을까. 근데 시키면 시키는 대로 했는데 이거 내란자한당으로 20년형 받을 것 같으니까 이제야서 허둥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도 박성재 법무장관 그 얘기 했잖아요. 김건희 씨한테 자기가 답변한 건 없어. 문자를 일반적으로 김건희 씨가 보낸 거지. 예. 나는 거기에 답변하지 않았다. 뭐 그런 변명을 했습니다. 참 비겁하죠. 이게- 모양 빠집니다. 이게 이제 법률적으로 보면은 이게 있습니다. 그 범죄가 성립을 하려면은 행위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그것이 불법이라고 하는 법률이 있어야 돼요. 예. 세 번째는 고의가 있어야 됩니다. 법을 고의가. 어기겠다라는 일정한 행동을 의도적으로 그 행동을 했다라는 그러니까 실수를 할 수도 있고 무의식적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무의식이 아니라 의도적 고의적으로 했다. 이런 행위가 이런 거 있어야 되는데 지금 박성재 장관이 하는 얘기는 바보 코스프레예요. 그렇지. 나는 고의가 없었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 나는 무죄라고 주장하는 거죠. 이게 단순히 없었다라고 주장하냐 이게 이제 법률적인 어떤 근거를 어떤 그 기술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10분 악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고의는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돼요. 외부적으로 드러나야 되지 고의를 인정하지 드러나지 않을 때는 고의를 인정 안 합니다. 다만 고의를 추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너 고의 있는 거나 다름없어. 그게 먼저 보통 우리가 부작위라 그러기도 하고 뭐 비필적 고의 이렇게 얘기도 하긴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의무가 있는 경우예요. 그 사람이 의무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이 사람은 뭔가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경우. 예. 그다음에 도덕적으로 그렇게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고의를 추정을 합니다. 그게 이제 부작위 범위 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미필적 고의가 될 수도 있는데 미필적 고의는 내가 알긴 알았는데 뭐 그래도 뭐 크게 잘못되게 하겠어라는 게 미필적 고의거든요. 그러니까 미필적 고의와 부작위가 좀 애매합니다. 아무튼 요렇게 추정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한덕수의 경우는 이 부분이 인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진관 판사가 자꾸 이 부분을 추궁을 하는 겁니다. 너 좋은데 너 의무가 있잖아. 법무부 장관으로서 대통령의 불법을 막아야 될 의무가 있잖아. 근데 왜 의무를 이행 안 했니? 이 얘기를 자꾸 묻고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박 전 장관은 법률적으로 하나하나 그 조항을 따져서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반대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그 국무회의 CCTV 얘기를 박성재가 합니다. 제가 기억하지 못한 여러 행동으로 반대하는 행위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알기로는 사실 제일 먼저 도착한 사람 중에 하나가 박성재였고 대통령이랑 같이 어떤 집무실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반대했는데 CCTV에서는 반대하는 모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 아니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런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예. 거의 전쟁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했으면 아무리 몰랐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이게 평시에 이런 계엄을 저질렀으면 이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 수 있었는데 본인만 법무부 장관만 몰랐다는 거잖아요. 그 말이 됩니까? 그리고 거기서 그냥 사표라도 나고 집에 가든지 말리든지 뭐 예.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한 액션이 증거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적극적인 행위를 했냐 안 했냐, 이 계엄에 반대했냐 안 했냐, 저는 이지관 부장판사가 정말 잘 질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의 예. 의도가 어떤 거였는지.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법무부 장관이 그 자리에서 정말 강력하게 반대 의사를 표력해야 되고 그 모습이 CCTV라도 나와야 그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비슷한 사례가 바로 한덕수였죠. 예. 한덕수도 그 전에 자기가 얼마나 말렸다 그랬어요. 알고 봤더니 뭘 말립니까? 말리긴 뭘 말렸어. 그래서 23년형 받았잖아요. 예. 저는 박성재도 이번에도. 그 정도 받아야 된다. 네. 그래야 내란 잔당들이 앞으로 이런 멍청한 국무위원들이 다시는 저기 말이야, 집사 법무부 장관 하면서 김건희 졸졸 쫓아다니면서 출세할 생각을 못한다. 이번에 확실히 단죄해야 됩니다. 이거 안과 회동에 F4에도 들어가 있고 23년도 짧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더 받아야 되고 박성재 오늘 법무장관이- 네네 말씀하시죠. 사법시험 몇 년대 합격한지 아세요? 몇 년에 합격? 저는 이 사람이 자꾸 법률적으로 모른다 해가지고 오. 야, 도대체 그럼 당시 왜 사법시험 언제 몰라? 합격한 거야? 오. 이분 20세기 합격하신 분이에요. 이 40년 전에 1985년도에 그리고 예. 아니 40년 동안 예. 여기에서만 밥을 먹고 그렇지. 살았어요. 예. 그런데 내가 법률적 조항을 모른대.
검색할 수 있잖아요. AI도 많은데 요즘에. 아니 근데 우리 난 일반 법률적으로 몰라. 국민도 이게 불법 그리고 게임인 서울 거 고검장까지 맡은 전통 검사예요. 이 사람. 그럼요. 예. 빠져나가는 것도 너무 비겁합니다. 아니 40년이면 우리 나이로 따지면 우리 태어나서 지금까지 검사하는 거야 지금. 그런데 내가 척하면 법률을 척 모른다. 알아야지. 근데 난 법률을 모른다 이러고 있어요. 아 뒤집어질 일입니다. 이게 사실은 법률을 모른다고 하는 게 엉터리인 것이 이 사람이 지금 계속 CCTV와 관련해 가지고 내가 CCTV에서 보시듯이 반대하는 행위 나도 모르지만 했다라고 이렇게, 예, 하죠. 주장하고 근데 있죠. 아무리 봐도 우리는 그게 안 보이잖아요. 오. 이게 뭐냐면 우기는 겁니다. 근데 우기는 것도 가끔은 통해요. 아. 사실 이게 명확하진 않잖아요. 했는지 안 했는지 좀 애매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기면 돼. 우겨요. 자꾸 우겨요. 그러면은 우기는 게 어떻게 통하더라고요. 아, 내가 그랬다는데 누가 뭐라 그럴 거야. 그러니까 우기면은 통한다라는 증거가 거, 예, 없으니까. 우기면 통한다는 걸 이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아. 이게 역시 법 기술입니다. 이게 전략이군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바보 코스프레 하는 것도 법 기술이고, 우기는 것도 법 기술이에요. 선례를 중시하는 사법을 고려하면 이상민은 더 이상 중형을 피해갈 수 없게 된 것이고 심지어 최대형까지 거론되는 겁니다. 박성재 또한 내란에 대한 다양한 혐의들이 있습니다. 내란의 밤 교도소장들 긴급 출근. 박성재 대체 뭘 했길래? 계엄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교정본부장에게 연락을 했고 교도소장들은 다시 출근하고 이 연결망이 서울 지역 교도소장들에게도 이어졌습니다. 계엄 때 서울구치소 수용 여력 보고 박성재 하달 경로 확인, 또한 구치소 직원들도 새벽에 다시 출근하고 수용 여력 확인이 지시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수거 대상을 대비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확인된 정황, 수도권 구치소에 약 3,600명을 추가 수용할 수 있다 라는 문건이 삭제된 것, 이게 계엄 당시 지휘 라인을 따라 올라갔다는 것까지 밝혀진 겁니다. 그리고 이는 우발적 대응이 아니라 조직적 움직임이라는 시스템인 겁니다. 물론 박성재는 이에 대해 통상 지시라고 주장했지만 이 역시 특검에 의해서 반박당했습니다. 국가 비상상황 대비 훈련 계획과 달랐던 점을 볼 때 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다. 특히 문건을 받았던 인물이 특수 앱까지 동원해 삭제했다는 것에서 이 행위 자체가 비정상적이었다는 정황으로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특검 계엄 직후 박성재가 출국금지팀 출근 지시, 진술 확보, 계엄 선포 직후에 박성재가 출국금지 담당 직원을 출근시키라는 지시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도 특검팀은 박성재가 계엄 당시 밤늦은 시각이었던 점을 고려해 법무부의 출국금지 담당자들을 대기시켜 주요 체포 대상이 됐던 이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에 나서려 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는데요. 심지어 이 사안은 통화 기록이 존재하고 신용회, 심우정과의 연속 통화까지 드러난 사안입니다. 즉 검찰과 교정과 출입국이 동시에 움직이며 합수부 파견과 구치소 수용, 출국금지까지 한 번에 논의된 겁니다. 그런데도 박성재는 통상 업무라고 주장한 겁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질문들은 이어지는 재판에서 중요한 논쟁점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박성재는 왜 윤석열의 비상계엄에 합류한 것일까요? 일각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비상계엄이 성공했다면 권력의 재편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박성재는 그 권력 재편에서 차기 총리를 원했다. 그래서 박성재의 역할이 단순 실행자가 아니라 핵심 운영 축이었을 거다라는 관측이 나온 겁니다. 물론 이건 확인된 사실이 아니지만 이런 말이 나오는 이유는 행동 패턴 때문입니다. 당장 앞에서 이야기한 수용 공간 확보, 출국금지 준비, 검경 합수본 동원 흐름은 단순 대응이 아니라 시스템 가동의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내란 관련 사안에서는 사법부 안에서도 흐름이 갈립니다. 일부 무죄와 공소 기각 판결도 있었고 이로 인해 국민들의 신뢰가 무너졌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진관은 이들과 달랐습니다. 한덕수의 23년형, 피고인 직접 신문과 증언의 정면 확인을 통해 내란의 기준을 만들어버렸습니다. 몰랐어도 책임은 있고 사후에라도 막지 않았다면 범죄다. 그리고 이 기준이 적용되면 박성재와 이상민에게 내려질 결론은 중형뿐입니다. 계엄은 끝났지만 책임은 이제 시작입니다. 누가 알고 있었는지, 누가 움직였는지, 누가 실행했는지가 이제 하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핵심 인물들, 박성재와 이상민이 과연 한덕수보다 가볍게 끝날 일입니까? 아니기 때문에 이 재판들은 대한민국 권력자들의 책임의 기준을 다시 쓰는 재판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재판들을 좌시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께 가장 정확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지 않은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